봉사라고 하니까 되게 쑥스러운데요. 사실은 저희 봉사는 아니고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이라는 활동가 있어요. 환경운동을 생태 습지나 자연 생태 문화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또 학교 교사분들 자연 생태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선생님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왕기초등학교가 이제 생태와 자연, 왕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자연을 만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자연이 이제 주제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태놀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연에서 아이들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저희 녹색연합에서 그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자람생태학교 풍덩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와 숲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숲을 만날 때의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고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숲에 갈 때마다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가는데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그냥 뭐 얘기를 한다면 다를 거는 다 빼고 교육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녹색연합이 활동은 4대 강령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서식지 보존 운동,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발전소 대응,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응, 환경 대응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생물종 다양성의 부분 때문에 백운산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국립공원 운동을 하고 있고요. 두꺼비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도로에서 로드킬로 당하는 두꺼비들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종 두꺼비 지키기 운동들을 이제 곧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 2월이면 두꺼비들이 산란을 시작을 하는 시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두꺼비 본 적 있는 사람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고 그리고 토속적이고 두꺼비가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게 부엌의 조항신으로 모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두꺼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두꺼비가 생태적 좀 특징이 있어요. 앙서리 중에 개체가 거의 주먹만한 크기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거든요. 그런데도 왜 만나지 못할까? 두꺼비의 생태적 특징이 폐기성 동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성성숙 시기가 오면 태어난 곳에서 짝을 만나서 다음 세를 이어요. 근데 두꺼비들이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이제 예를 들면 논이나 저수지가 도로가 들어오거나 마을이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면 산란할 곳을 잃어서 헤매다가 결국은 그 주변의 개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두꺼비 보존에 대한 의미를 담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봄과 가을에 미세먼지 조사라든지 기업 환경오염 행위 같은 것을 또 저처럼 또 이렇게 생태 마을 교사분들, 생태 교육들, 시민 교육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모든 활동의 목적은 저희가 사실은 숲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자연의 언저리 속에 자연에 가까이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아마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녹색 교육의 의미, 사실은 전국적으로 생태교육, 환경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찾아가는 생태교육, 여러 교육들, 생태놀이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녹색연합은 생태와 환경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 녹색 교육이라는 의미도 담고 교육적 어떤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는데요. 예를 들면 생활 방식을 녹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녹색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자연을 만나게 하면서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씨앗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태놀이나 생태교육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나눔과 소외되지 않는 것들을 좀 받는 교육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기후위기 전환 시대에 성장에 대한 어떤 개발과 성장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교육들이 좀 달라지고요.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인데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고사리잖아요. 근데 고사리를 보면 사실은 자연은 매우 정교하게 그 질서 있으면서 매우 조화롭죠.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군더더기가 없이,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럽다. 그 말이 자연인데, 자연의 어원을 좀 찾아봤더니 그리스어 피니스라는 어원 속에서 자연이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소통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여러 수천 년 동안 살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공감하는 내용이 언어로 조착되잖아요. 근데 그 언어 속에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이 전해주는 것, 자연의 순리, 자연의 법칙들이 언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삶의 근원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자연 말 그대로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쇠퇴하고 또 소멸하기까지 이르르는 말을 자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도 자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같은 눈높이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한때 인간과 자연은 별개이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그러한 자세로 자연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인간도 사실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그냥 신체적 기능, 그리고 발달된 두뇌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을 자원으로 채취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인간도 자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저희는 다시 우리가 거의 반세기 동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세기 정도밖에 자연과 멀어진 이 짧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저희와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자연하고 그렇게 멀리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도 자연을 찾았고, 또 놀이터가 필요해서 자연에 들었고 했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사실은 자연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세대가 만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자연을 어떻게 느끼게 해줍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사회 인간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생각은 그 생각들이 미쳐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요. 지구온난화 왜 생겼을까요? 왜 어느 순간부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얘기들이 거론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긴 장마를 겪으면서 섬진강 뚝이 무너지고 소들이 지붕에 있는 모습들을 보셨죠. 바로 지구온난화. 이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여러 편리함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결국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이야기할 땐 과거 30년 전에 재배, 예를 들어 식생의 재배 분포의 변화,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온대성 어떤 열매를 먹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열대성 열매도 먹고 이런 것들이 재배되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해. 잦은 폭풍과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정도를 해서 마치 덥고 추운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먹거리에 침략적인 타격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와 난민이 발생이 되고 먹거리가 생산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 사실은 러시아 밀 생산의 타격으로 시리아 내전이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인간은 먹을 게 없으면 강폭해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활동이 시작되죠. 사실은 안타깝게도 식물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동물은 뭔가를 섭식해야지만 삶을 존재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는 매우 중요한데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 예기치 않는 날씨 변화로 기아와 난민을 초래합니다. 10억 명의 난민들이 지금 세계에서 먹을거리가 없고 잠자리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10억 명의 인구가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고 해요. 인간의 어떤 개발 행위는 서식지 파괴와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21세기의 끝머리에서 사실은 코로나라는 감염병?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코로나의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혹시 뭐라고 대답하는지 혹시 아세요? 중국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은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그 중국의 이 감염이 유발돼서 중국이 마치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질을 우리 기성세대나 학교나 어른들이 본질에 대한 거를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아서 오히려 국가를 혐오하고 폄하하는 형태의 잘못된 시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코로나의 원인은 사실은 생물다양성 감소,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기후위기로, 기후재난으로 비춰지던 것들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기후위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사실 기후위기에 가장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북극의 해빙이에요. 지구온난화, 어떤 고온도가 전반적으로 북극의 면적을 지금 녹이고 있는데요. 저 위에 사진은 1984년도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2016년도 위성 사진입니다. 같은 시기에 찍은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절반이 사라졌죠. 근데 절반이 사라져서 그동안 거의 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1960년도부터예요. 1960년도 서구사회 중심으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심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성을 느낀 게 바로 1990년대부터죠. 그러면서 97년에 저희가 교토 의정서를 만들어서 세계 37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자. 잘 사는 나라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우리가 저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0년 동안 그린란드의 대륙이 많이 녹아버렸어요. 근데 앞으로 그럼 30년 정도 남았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사실은 우리가 얼음이라는 것이 큰 덩어리로 있을 때 그 녹는 속도를 예측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입안에서 사탕을 그냥 녹여서 먹는 온도는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대요. 하지만 이게 입안에서 사탕을 확 깨물어 먹잖아요. 그럼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린란드 북극은 지금 수없이 조각조각 나면서 영구결빙이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녹아버렸어요. 절대 녹지 않는, 여름에도 절대 녹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빙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북극곰을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북극곰을 살려주고 북극곰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남극의 모습이에요. 아데르 평균의 서식지가 20도 이상 올라가면서 성체 펭귄들은 털이 워낙 성숙돼서 밤의 기온으로 견딜 수 있었는데 아직 솜털로 성숙하지 않은 아기 펭귄들이 대거 동사에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아무도 훼손하지 않는 서식지조차도 이제는 위험하다. 이거는 2019년에서 20년, 1년, 2년 사이에 산불, 전 세계 산불의 영향입니다. 산불이 저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호주 산불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동부나 이런 쪽 산불이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지만 작년에 호주 산불만큼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한 건 좀 드물죠. 장장 6개월 동안 호주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호주 산불이 기후 위기가 영향을 줬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요. 그 이유가 인도가 고온으로 2018년도부터 고온 50도로 이르러요. 근데 인도의 고온 현상이 인도양을 건너면서 그 바람과 구름이 호주에 영향을 주는데 이 비구름을 만들어서 많은 비를 뿌렸으면 괜찮은데요. 그 구름이 정난운이라는 구름을 만드는데 이 정난운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기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호주 산불이 났는데 6개월 동안 끄지도 못하고 저러지? 미국에서 싱가포르, 대만 그 소방대원들이 자원해서 엄청나게 투입이 됐어요. 러시아에서 들어가고. 그 많은 소방대원이 들어갔는데도 불을 진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산불이 이제 사람의 실수로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불이 나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하룻밤에 108곳에 그냥 번개가 때리니까 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퀀트 기후위기는 바로 왜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왜 위기라고 하는가. 이거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자정 능력이 이 기후위기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게 위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호주의 모습이에요. 수천 년 동안 유지되었던 잉글로스들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나무와 식생만 태운 건 아니겠죠. 호주에 아주 소주를 대표하는 캥거루, 코알라만 350만 마리가 사라졌고 또 코알라는 사실은 단일종 식물을 먹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서식지가 사라지다 보니까 코알라는 이제 멸종 위기에 식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1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1도 무시하죠. 1도 올라온 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라고 하죠. 하지만 생태계에서는 1도가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는 1도가 엄청나게 큰 존재예요. 한여름에는 30도 이상 오르고 한겨울에는 20도까지 내려가고 우리 사는데 이거는 이제 기온의 차이를 인간은 또 그 맞는 생활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지만 평균 온도 1도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1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99도와 100도의 차는 이 1도 차이인데 100도의 물이 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체온도 36.5도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30.5도면 아이들이 학교 못 와요. 활동하기 어려워. 우리도 병원에 가거나 집에 좀 누워있거나 해야 되죠. 4도와 5도 다 1도 차이예요. 4도의 평균 온도에는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5도로 가야 대지가 열리고 봄이 시작되는 온도가 바로 평균 온도 5도입니다. 생태계와 지구의 온도는 이렇게 정교하게 1도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보여주죠. 우리 학생들과 학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후위기는 사실은 불평등을 야기한다라고 해요. 저기 보시면 이게 기후위기 지수인데요. 빨갈수록 피해가 심각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 빨강을 피해가고 분홍 정도는 회색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기후위기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지만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유럽 이런 곳들은 석유와 석탄을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소비하면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위기의 장본인들인데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는 온두라스나 미얀마, 뭐 필리핀, 아이티, 농업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나라가 사라질 위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인도네시아 수도로 옮겼어요. 수도로 옮긴 이유가 거기 2,500만 명이 넘게 사는 수도인데 그 수도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요. 1년에 7cm씩 침수되고 있대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오르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빙하가 그린란드가 이 속도로 녹으면 우리나라도 10년 후에 태풍이 오면 30cm 정도 잠긴다라고요. 그린란드가 다 녹으면 3m, 7m 이렇게 녹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평야지대는 전주나 서울 한강 주변 이런 데는 다 녹는다라고 잠긴다라고 하죠. 근데 되게 중요한 1.5도 이 IPCC 보고서가 전 세계에 사실은 과학자들, 환경단체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기후위기 심각하다, 온실가스 저감해서 석탄화력 발전소 짓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IPCC 보고서가 딱 나온 후에 발표된 후에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비상행동들을 시작하죠. 이 IPCC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됐어요. 우리나라에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됐죠. 세계 기후학자들 UN 중심으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기후와 관련된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15년에 파리 협약 이후 3년 후인데 2015년대까지만 해도 2도 이상은 올리지 말자라고 했어요. 되도록 1.5도에서 머물자. 근데 지금 우리는 1도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온실가스 정도면 4도까지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IPCC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았어요. 이 보고서 매우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1.5도 이상 오르면 이 지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임계점이 넘어서서 이제는 그 이후 해양 생태도 멸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환경단체 활동가가 보고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분야에 연구했던 20년, 30년 연구했던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이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만 사회면에 조금 다르죠. 기후위기를 제일 싫어하는,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기업. 기업이 가장 싫어요. 기업의 막강한 경쟁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언론 보도를 막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IPCC 보고서에서는 그때 2018년인데요. 30년까지 우리 안에 온실가스, 지금의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저희 지금 전기를 쓰고 있죠. 전기가 어디서 오죠? 화력발전소에서 오잖아요. 이 화력발전소 가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153개국의 나라에 12,000명의 과학자가 작년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면서 6가지 실천 제안을 각 나라 정부에게 했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의 결정권자들이 정책을 바꾸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학자들은 준비됐으니까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면서 6가지를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 6가지의 1항이에요. 1항이 석탄화력 발전소 멈추고 화석연료, 지구에 있는 지금 화석연료도 캐지 마라. 더 이상 캐지 마라.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도 중단하고 가동하지 마라. 그리고 각 가정이나 건물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온실가스가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뀌어라.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미온적이고
가장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전에 쉽게 단체 행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과학자들이 작년과 재작년 이렇게 비상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2001년에 물어보고 2015년에 물어봤는데 다음 세대가 우리 말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2001년만 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줬어요. 내 삶보다 나의 삶보다 우리 자식이 좀 더 평화롭고 또 좋은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을 줬는데 2015년에 부정적인 답을 줬어요. 사회가 사실은 많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살기 어려운 조건으로 치닫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의 700여 명의 강 리더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인류의 생존에 지속 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기후변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그리고 빈곤과 기금, 감염병. 감염병은 사실은 코로나는 인간이 딛고 일어서죠. 사실은 마스크, 백신 이런 것들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딛고 일어설 거예요. 인류는.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죠. 코로나로 거의 오늘 발표는 8,800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18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앞에 박스에서 병아리 서보시는 기억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병아리들을 18일 만에 영계백수, 29일 만에 치킨, 태어나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29일 만에 우리가 치킨으로 먹고 있고 18일 만에 영계백숙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말 그대로 축산이다 보니까 더 이상 가축에 생명으로 존중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대하죠. 어떠한 연구 칼럼니스트를 살짝 봤는데요. 인간만이 바이러스에서 보호받는다. 돼지의 어떤 돼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반경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잖아요. 근데 살처분되는 사진, 축산의 어떤 내부의 모습들은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왜 공개되지 않을까요? 인간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줄까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급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돼지들도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게 키우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산의 어떤 이런 문제를 밝혀지다 보니까 동물복지 형태로 해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축산업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축산은 여전히 돼지가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뒤로도 못 움직여요. 앞으로는 그냥 먹이 배식통이 있는 거고 옆으로 눕기도 힘들어요. 그런 케이지 같은 곳에서 살고 닭들도 레인포용지에 푸장짜리에 케이지에 3-4마리가 살아요. 근데 이 3-4마리에 모든 동물의 가장 염산이 아주 강한 똥이 바로 개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류의 장의 크기가 그렇게 짧은 거예요. 짧고 바로 배설을 하죠. 육류를 섭취하는 예를 들면 동물들은 이가 짧아요. 이와 장의 길이가 빨리 먹고 소화가 덜 되다 보니까 배출이 빠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인간을 비롯해서 초식 동물들의 위는 특징이 장이 길어요. 인간도 사실은 오랜 자연 속에서 의존하면서 살았던 것은 초식동물이에요. 송곳니는 퇴화하고 어금니가 발달했지만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턱의 기능이 사라지고 어금니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뭐야? 뭐 갑자기 무슨 전쟁이라도 났나? 네, 힌트가 있긴 하죠. 이 사진은 인간의 소비와 욕망을 나타내주는 사진인데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대량 그 할인 행사에 마트에 고객들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사고 버리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우리의 지구의 반대편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떠한 위험 장치를 완화시키는 장치 없이 소각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중심으로 쓰고 버리는 새로운 신제품들을 찾는 사이에 가나 이런 나라에 쓰레기들이 쌓이죠. 근데 이 쓰레기들이 이제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에서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다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매립이 불가해요. 매립할 땅이 없어서 더 이상 매립하지 않고 이제 소각합니다. 이 모든 인간이 만든 쓰레기는 소각될 수밖에 없고, 소각 과정에서 벗을 때는 여러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알바스트에, 그러니까 미드웨이라는 아름다운 휴양지 섬이거든요. 휴양지 섬에 이 새들이 떼죽음 당한 모습을 보고 크리스턴 조단이라는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은 크리스턴 조단은 사진작가가 아니고요, 변호사인데 휴가를 갔다가 이 알바스트를 모습을 보고 변호사 일을 이제 그만두고 환경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이제 생태 교육을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좀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태 교육을 하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시각이 여전히 자연을 자원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 교육의 어떤 그 유행처럼 흐르는 거에 그냥 편승해서 성과 중심의 활동으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도 해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 데이터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상위 50%,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 50%를 배출하고 하위 50%가 온실가스 10%를 배출한대요.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큰 아파트, 더 큰 자동차 몰고 다니거나 아니면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소비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하는 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아이들한테 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끝없이 내몰고 서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